이 후드티가 보여요. 우리 아들이 세터 가니까 신입생들에게 이 후드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러워했더니 우리가 이걸 하나 더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줬어. 왜 치치 뭐? 옛날에는 학부에 복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의 25개 주요 대학의 법학과가 없어졌죠. 법대가 없어졌어. 근데 이제 서울대는 보니까 이제 이 로스쿨을 법과대학이라고 부르더만.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가면 그냥 법대 이렇게 불러. 엄격하게 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영어로는 스쿨 오브 로우 이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아직 그렇게. 내가 이걸 거꾸로 놨다. 배틀그라운드 후드티보다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건 너무 크더라, 배틀그라운드 후드티는. 내일 이제 제가 이 게임 문화 포럼 제4회 게임 문화 포럼 펜발로 네. 작년에 갔다 온 어떤 친구가 리뷰를 써놨어. 리뷰. 아니, 저 스피커가 왜 지 혼자 저 찍찍거리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주스님 왔어요? 주스님 왔어요? 뭐야? 시간이 안 돼요. 유튜브 자주 볼게요. 이씨. 누가 이걸 댓글 슬프네. 오늘 강의 못 가요. 이런 카톡 내한테 절대 하지 마. 온다는 카톡은 몰라도 안 오는 걸. 내가 만드는 행복님 왔어요? 안 왔어? 찬이 은희맘님 왔어요? 혜정이 왔어요? 혜정이님 어딨어요? 여기 누구더라? 다이아몬드님 친구라 했나? 네. 맞아.
제로미님 왔어요? 에스텔님 왔어요? 네. 크리스탈님 왔어요? 어디 가면 크리스탈? 네. 젠시님은 한 번도 안 오면서 댓글 달아놨다. 미치겠네, 진짜. 들리나, 목이야? 네. 들려? 네. 출석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명은 잘한다. 민니림이, 여기 대한민국 뭐더라? 서연맘, 투비니맘, 시연맘이, 뒤에는 만 지나가리라. 거기는 주원이? 갑자기 주원이가 누구지? 그럼 도원맘 안 하고 왜 주원맘 하는데? 어? 알리는 친구가 대신 가야 되겠어. 도원이 동생이 주원이에요? 그건 아니고. 뒤에 거는 선배 없는 것 같다? 댓글 안 달고 왔어요? 못 달고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디 사는데요? 주원이 엄마 어디 살아? 2차. 그 다음에 이쪽 줄은 왜 왔다 갔다 해? 왔다 안 왔다 하네. 미소천사만. 이거 처음 뵙네요? 아니네? 오수맘님 오랜만이다. 이번 학기 처음 왔죠? 세 번째라고? 그 다음 뒷줄은 다이아몬드 오른쪽으로 대하면 뭐예요? 예? 숨바꼭질 여기는 뭐라고? 엘드베리? 왜 자기 닉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노? 엘드베리가 무슨 뜻이에요? 허브 차이름. 내가 무식해서 미안해요. 그 뒤에는 봄날은 그 다음 손드는 엄마 누구지? 그 다음 그 옆에 누구야? 주희 엄마는 대한민국 뭐지? 그 다음 뒤에는 오늘 처음 왔죠? 아니 처음 온 사람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노? 미안해요. 처음 왔는데 신경질내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누구 따라왔어요?
따라 데리고 온 엄마가 문제네. 그 다음 그 옆에는 트리니티가 무슨 뜻이지? 그때 요새 주인공이 그 다음, 쓰리는 지금 몇 회나? 아까 불렀죠. 그 뒷줄은 오늘 처음 보네요. 대학은 뭐예요? 믹. 그럼 카페도 가입 안 했네. 카페 가입 안 했으니까 댓글을 못 단 거지. 아, 이거 신경쓰이네. 아.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방금 들어서 처음 했는가? 처음 왔죠? 전체도 왔어요. 대화는 뭐예요? 아까 추석도 들었었구나. 차은이 언니는 대청초등학교. 또 저 뒤에 진서 엄마 옆 주변에 처음 보는 사람 있어. 다 살펴봐. 없어요. 떠들지 마. 누구도 제일 앞에서 아니 뒤에서 떠들면 좀 들어간다. 바로 앞에서 떠들면 내가 할 수 없어. 우리 연구소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기에 2009년 봄 인문학기에 전에 말씀드렸죠. 봄에 가는 곤정생 동화나라 5월 셋째 토요일,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선착순으로 참가비 없고요.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만 버스 대절을 하는데 n분의 1 내는 거예요. 그 곤정생 동화나라 입장은 없지? 있나? 그러니까 참가비 없고 점심 도시락을 각자 알아서 싸우고 김밥 사오는 사람 나 추방할 거야. 아니 엄마 뭐 준비하기 힘들다고 여 1층에 뭐 어디가 김밥 사갖고 온다? 그럼 나는 뭐 먹노? 집에서 좀 맛있는 뭐 상추 쌈하고 뭐 이런 거 좀. 아 그래야 나도 집마다 돌아다니면 좀 얻어먹고 이럴 텐데 지도 아들 아무거나 먹인다고 막 김밥 먹이고 하면 나는 하여튼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저는 4년 전에 가을에 갔을 때는 엄마들이 막 오뎅탕도 끓이고 이랬는데 오늘 코코 왔나? 코코 왔냐니까. 안 왔어요. 그럼 오늘 누가 오뎅탕 끓여? 내가 말씀드린 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 알레주로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말했어요. 이번 주에 갔나? 이번 주에 갔다 왔나? 지난주에 갔다 왔나? 이번 주에 지난 주말 같은데? 이번 주인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엄마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집에 11시에 들어와. 뭐 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다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내가 강의 때 학교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이제 동기가 생기거나 포텐이 터질 날이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 맨날 아빠한테 기다려가지고 억지로 항상
왜 공부하냐고 물으면 뭐 하고 싶어 하나 말이 못해서 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자부심도 좀 생기고 이러니까 밤 11시까지 공부했나요, 도서관에서. 그러고도 전혀 막 뭐 불평불만 없이. 이럴 때 만약에 애가 이제 생각하는 힘이 딸리거나 뭐 이러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학교 가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는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기가 부여됐을 때, 물론 이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9대 가지고 동기가 생기는데 좀 일찍 생길 수도 물론 있어요. 드물지만 동기가 생겨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어휘력이 딸린다. 그럼 하다 막히는 거죠. 그럼 냉장고 문 열러 나와야 돼.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어린 시절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생겼을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힘을 일본의 어떤 학자는 수면 실력 이렇게 불렀어요.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는 실력, 이건 기말고사 드러난 점수 이런 거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 이런 거죠. 학교 평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실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물론 어렵지. 이게 보통 엄마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뭐 어렵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미시적이죠. 거시적 하는 말하고 미시적 하는 말이 좀 다른 말인데, 미시적 하는 말 당장 지금의 물가 이런 거죠. 콩나물가 뭐 얼마를 깎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거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좀 더 스케일 크게 멀리 보고 전체 국가 경제의 뭐 흐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쉽지 않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도울 필요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쫓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성과를 보려면 뭐 우리가 쪼아야 되고 밀어붙여야 되고 또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고, 그죠? 옆집 옆편하고 비교해야 되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멀리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신경이 쓰여서 저는 이렇게 제가 뭐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 후로도 입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잘못돼서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럴 텐데 별로 잘못된 게 없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해가 지금 몇 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15살, 지금 29살, 15년인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고, 어떻게 내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이렇게 멀리 보는 눈이 생겼는지 저는 진짜 행운이죠, 행운. 물론 다 배운 거지만 지금 우리 금요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마음을 얻는 법, 아이를 자라게 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걸 쭉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게 멀리 봤을 때 아이가 정말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고는 천하에 없는 브랜드를 갖다 붙여도 안 돼. 알아요? 브랜드 좋아가지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다 그 브랜드 하지. 저도 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 옛날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설대학원 수성구 가면 있죠. 경신고등학교 중체 설대학원이 여기 있죠. 그럼 진짜 빡세게 시키거든. 근데 설대학원 다니는 애한테 상담하러 온 애도 있었는데, 시지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나중에 계대 의대 들어갔어요. 걔 막 어떻게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차대. 근데 그것도 최상위권 애들이 가서 견디는 거라. 어중빙빙한 애들 가면 그 다니지도 못해. 다 탈락이죠, 탈락. 그러면 또 설대학원 밑에 있는 수준의 학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죠. 그 스카이캐슬처럼. 스카이캐슬 그렇게 하면 밑에는 다 그 흉내 내는 거야. 애 짜고 나는지도 모르고 퍼지는지도 모르고 고무줄 탄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안 키우자고 지금 이 금요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과 별 상관이 없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멀리 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리디아의 정원 시공준이에요. 이거 전에 한번 이것도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났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1998년 칼데콧인가? 칼데콧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미국 그림책이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책 보니까 2006년 10월 24일날 이 아줌마 이 책을 샀네. 시온이 처음 시험 친 날. 갈라이고 성취도 검사. 2006년이 뭔지야? 이 아줌마도 제 강의에 가끔 등장하는데, 어린 서점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이 아줌마가 우리 교회 이제 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시온이 때문에 강의를 듣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요. 그때 제가 미쳤지. 우리의 수학 공부하는 그 방식을 저마다 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범어동 이런 데서 많이 왔어. 난리가 났어. 그 조그만 서점에 목욕탕 의자 가지고 막 앉고 막 이랬다니까. 출입문이 안 열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요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조그만 서점 공간에 80명씩 이렇게 왔고. 수학 공부 강의한다고. 이 엄마가 그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저거 애한테 그대로 했잖아. 그래서 애가 짜고 나가지고요. 시들시들해지거든요. 1학년 보고 풀이 과정 정리하고, 우리는 5학년 보면 겨울방학 때도 실패해가지고,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면 겨울방학 때도 실패해서 포기했다가,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풀이 과정을 하루에 4문제씩 그 풀이 노트에 썼다고 했어요. 근데 겁도 없이 이 아줌마는 초등학교 1학년 저거 애한테, 저거 애가 우리 애보다 더 똑똑한가 봐? 물론, 이 아빠가 한의사 그러니까 똑똑하긴 하겠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애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누나한테 얘가 상담하러 갔어. 그랬더니 절대 니는 상도 강의 듣지 마라 그랬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엄마예요. 지금 시온이는 다 커서 한 20몇 살 됐지? 경이보다 나이 많나 시온이가 적나? 적어요. 적어? 네. 한 21살 됐겠다. 학교 어디 갔어? 대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어디 갔는지 모르지? 고3인가 그럴 거예요. 이 엄마도 그때 초보 엄마였어.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좀 꾸준히 다니면서 이런 좋은 어린이책들 꾸준히 샀어요. 그 산 걸 우리 연구소에 지금 기증한 거라. 이 리디아의 정원이 그 집 책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 2006년 10월 24일 시온이 처음 시험 친 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리고 사라 스투어트가 글을 썼대요. 이 두 분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남편이 그림을 그리죠. 유명한 대학 나왔던데 예일대인가 뭐. 그래서 그림을 전공했고, 사라 스투어트는 철학을 전공했나? 우리나라에 몇 권의 책이 번역돼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라고 카톡 우리 모임한테 날렸는데 안 찾아놨네. 내가 찾자. 네, 아시네. 도서관이라는 책. 이 도서관이라는 책, 이건 우리 연구소에 있는데. 그리고 한나의 여행,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이 뭐더라? 돈이 열리는 나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엄마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한때 우리나라에 번역됐었는데 지금은 없더라네, 찾아보니까. 돈 나오죠, 더 머니 트리. 이거 저는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했었거든요. 근데 안 팔려서 그런지 지금 절판된 것 같아요. 이사벨의 방, 이건 이제 시공준위에서 번역되어 있죠. 우리 연구소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라이브러리, 이거 도서관이라는 책은 있고요. 이 네 권의 책이 이제 우리 국내에 소개된 책. 뭐 이분들이 부부가 만든 책이 많이 있지만, 한바에는 제가 언젠가 강의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책방을 담아놨어요. 이런 정도. 저는 이분의 그림이 참 마음에 들어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이러면서 일러스트가 좋았어요. 이게 수업 표시예요. 아니 이상하다. 똑같은 사진 찍었는데 여기는 시원이 처음 시험 치는 날이라고 글씨가 있고 이 사진은 글씨가 없다. 그럼 책이 더 있다는 뜻이잖아 우리한테. 이게 있죠. 지인 외삼촌께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외삼촌 내에서 살면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다면서요. 할머니에게 들으셨어요? 아빠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이제는 아무도 엄마에게 옷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이 모두 울었어요. 아빠까지도. 그러다가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다 같이 웃고 말았어요. 외삼촌이 엄마를 쫓아 나무 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작아도 힘이 세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거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숙제부터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935년 8월 27일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짐 외삼촌께 기차역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지난번 편지에 잊어버리고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지만 부끄러워서 외삼촌 얼굴을 마주한 채로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전 원어는 꽤 알지만 빵은 전혀 만들 줄 모릅니다. 2. 하지만 전 빵 만드는 걸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외삼촌, 그곳에는 꽃씨를 심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3.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요. 할머니가 저 부르시는 것처럼요. 1935년 9월 3일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그림 보여요? 지금 이제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구살이 하러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옆 같은데? 배경은 1935년이니까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래서 아빠가 실직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엄마가 입던 옷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제가 무척이나 예쁘게 보입니다. 엄마가 이 옷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외삼촌에 대해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에다 커다란 코와 콧수염이 있는 사람이 네 외삼촌이야.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외삼촌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아빠, 외삼촌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보고 싶은 할머니. 챙겨주신 꽃이 정말 고맙습니다. 기차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졸음이 옵니다. 깜빡깜빡 잠이 들 때마다 저는 꽃 가꾸는 꿈을 꿉니다. 1935년 9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나눴어. 리디아 그레이스. 이게 무슨 그림이지? 역 아닌가? 이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이지. 우울하고 외삼촌 만났네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이 동네에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내며 일할 이 골목에 빛이 내리비치고 있습니다. 1935년 9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았어.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찜의 삼촌은 잘 웃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꽃이 카탈로그를 보더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수나 알뿌리도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제 그림 받으셨어요? 저는 지임 외삼촌께 아주 긴 시를 지어드렸어요. 웃지는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삼촌은 소리내어 시를 읽으시고 나서 셔츠 주머니에 그걸 넣고는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셨어요. 1935년 12월 2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보고 싶은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알뿌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걸 보셔야 하는데 저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두 분은 부부이고 여기서 일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엠마 아줌마가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꽃 이름을 라틴어로 가르쳐주면 광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요.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빵을 반죽하고 있고 엠마 아줌마는 라틴어로 꽃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가게에서 고양이를 기른답니다. 그 녀석 이름은 오티스고요. 바로 지금 제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1936년 2월 12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찜의 삼촌은 아직도 웃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곧 웃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비밀 장소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멋진 것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오티스만 빼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굉장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더 자주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꽃씨들을 심느라 바빠서요. 깨진 컵이나 찌그러진 케이크팬에다가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할머니, 흙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래 봉투에서 질 좋은 흙을 좀 가져왔거든요. 1936년 3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이 리디아가 발견한 건물 옥상이죠. 여기가 리디아의 정원이에요. 보고 싶은 할머니. 꽃이랑 알뿌리에서 싹이 돋았어요. 4월에 단비가 내리면 5월에는 꽃이 만발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엠마 아줌마와 방가게를 청소하면서 지임 외삼촌을 깜짝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눈물을 꾸몄어요. 외삼촌은 제가 편지를 읽거나 화분에 꽃씨를 심거나 학교에 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마룻바닥을 쓰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장소에서 일을 꾸미는 건 절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1936년 4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았어.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지임 외삼촌이 한박 웃을 만한 계획을 짜고 있어. 엄마, 아빠, 할머니께. 오늘 집에서 온 편지 봉투를 뜯자마자 흙이 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어. 엠마 아줌마는 마구 웃어젖혔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셨어야 했는데 새싹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싹들이 커다란 봉투 안에서 험한 여행을 잘 견뎌냈어요. 엠마 아줌마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엠마 아줌마는 제가 비밀 장소 꾸미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나요. 1936년 5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오늘 지임 외삼촌이 희미하게 웃으시는 걸 보았어요. 가게는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꽉 찼어요. 꽉 찬 거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께 꽃들이 피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방 온데서요. 저는 창밖 화분에다 무와 양파와 상추도 세 종류나 기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꽃을 심을 수 있게 커다란 그릇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몇몇 손님들은 올봄에 자기 정원에서 키운 화초를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원에서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1936년 6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그래서 이 책의 영어 제목은요, The Gardener. 정원사, 원회사 이렇게. 추신. 이제 곧 지임 외삼촌이 웃으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외삼촌에게 비밀 장소를 보여드릴 준비가 거의 다 되었어요. 이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네. 멀리 떨어지니까 찌직거리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비밀 장소는 언제든지 지임 외삼촌께 보여드릴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이어서 정오에는 가게를 닫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외삼촌을 옥상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936년 7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벌써 외삼촌 웃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쪽으로 다 왔어요. 올라가 주세요. 옛날 이 책을 읽고 우리 애도요, 이거 많이 했어요. 어디에다 이제 엄마가 깜짝 놀랄 무슨 조그만 물건을 숨겨놓고 막 이렇게 계속 뭐 이쪽으로 뭐 서랍을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쪽지가 있어요. 그럼 그 쪽지를 보고 다시 뭐 움직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놀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죠.
아까 그 점은 봤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아래층 손님들한테까지 제 심령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오늘 점심때 찜 외삼촌이 가게 문에다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는 애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와 저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1936년 7월 10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았어. 그리고 곧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할머니 제 꽃들을 죄다 엠마 아줌마한테 드렸어요. 전 할머니가 뜰에서 다시 일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사들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닐 때마다 늘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주인공, 리디아처럼, 리디아가 몇 살 때 지금 갔지, 삼촌 집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4학년 때고 근데 4학년 때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전라도에 있는 고모 집에 이제 고모가 그때 전라북도 전주 알죠? 전주에서 전주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 안경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그 안경점 사관으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죠. 그리고 저하고 동생은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외삼촌 두 분이 계셨는데,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저는 큰 외삼촌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지금도 벌써 5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눈에 쏙 띄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엄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서울 올라가는데, 지금은 막 KTX가 뭐 2시간 만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막 한 8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엄마 혼자 벌어서 우리 삼형제 키워야 하니까, 정말 그 똑딱이 지가 많이 보면 항상 동전 들어있고 이랬거든요. 지폐도 잡았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그 기차 안에 보면 왜 구루마 끌고 다니죠. 그 당시에 홍익회라고 그랬어요. 철도 가족
기업들이 기차 내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홍익회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때 엄마한테는 파격적인 거죠. 그때 제 생각에도 와, 우리 먹으면 웬일이지 이 생각했어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까서 이제 동생 하나 저 하나 엄마한테 그 장면이 잊히지라. 그때 모르고 먹었죠. 와, 맛있네. 물 먹으면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어린 아들들을 친척집에 보내야 해요. 그 우리 엄마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수십 년 후에.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도 언젠가는 아는 날이 오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미루어서 짐작해서 가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한 번도 이 마음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험한 세상을 험한 바다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엄마라는 배에 태워서 험한 그 바다를 건넌 엄마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간증을 많이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15년 됐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 마음도 자꾸 표현하는 것이 늘어. 그래가지고 내 어릴 때 버릴 뻔한 그 널브러져 있던 제 어릴 때 기억들 있잖아요. 다 되살아나서 마치 신라 유적을 발굴하듯이. 신라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붓으로 막 이렇게 유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러면서 원형을 복원한다고 하죠. 제 인생도 마치 이와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을 살려내고 표현하고 하면 할수록 내 어린 시절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는 벌써 2000년도에 돌아가셨나?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가면 그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리디아의 저문을 읽으면 완전 어릴 때 내가 너무 똑같았어. 긴 기간도 아니에요. 친지들이 원천상 기간이. 리디아도 1년도 안 되죠, 채. 근데 짧지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일상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늘 그렇거든, 일상이니까. 저도 친척집 원천상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엄마가 도저히 보다 안 돼가지고 대구에서 엄마 혼자 공정기숙사에 생활하고 동생하고 저는 서울에 친척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도저히 못 견디겠나봐. 그래서 공장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 혼자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시 불러가지고 완전히 판잣집 하나 얻어가지고요. 판잣집도 아니고 그 기름종이라고 하는데 시커먼 방수되는 그런 기름종이로 덮인 서울 시내 가면 동국대학교라고 있는데 동국대학교 뒷담 근처거든요. 그 막 그 담 근처에 막 무너져가면 막 소나기 오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완전 학고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엄마와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과백장 하나 놓고 사과백장 위에 감 4개 얹어가지고 왜 한 무더기로 팔고 있는 거 있죠. 감 4개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이 리디아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리디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이런 환경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죠.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리디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잘못돼서 막힌다고 했죠.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댐이 건설되면서 그죠?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또 살던 터전은 수몰되고 잃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이제 것이 자꾸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지면 마음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생명과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범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대. 그 말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했던 것처럼 미술 시간에 종이 차력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코끼리 훅 불어넣어서 사람이 흙이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 성경 교회 다니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이해했거든.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이 짜잔 됐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흙은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내는 게 흙이죠. 사람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여성으로도 비유해요. 여자는 어때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 닮은 아기를 산출하게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떤 씨를 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씨를 내가 뿌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불안감이라는 씨를 그죠? 뿌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안이라는 열매를 내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하니까 애를 잡는 거야. 안 불안하면 애 잡을 일도 없어요. 돈 많고 있잖아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애 안 잡아.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 근데 꼭 우리같이 짜치게 사는 사람들이 애 잡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고 그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인 거죠. 저도 몰랐는데 내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애는 그렇게 내처럼 만족 없이 행복 없이 살면 안 되잖아.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인마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내처럼 안 살게 하려고 막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는데 악을 쓰고 막 맨날 고함 지르고 하는 이유가 내처럼 살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내처럼 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 잡는 거야.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겠어요. 반대가 돼요, 반대가.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를 내처럼 살게 하려고. 저도 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서 양식이 바뀐 후로,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내 안에서 처리되고 난 후로는 어찌하든지 이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서. 아빠처럼 살면 되니까. 아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잖아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선악과가 들어오고 나서 행복은 형편이 달라지면, 조건이 좀 좋아지면, 그죠? 형편과 처지, 조건 이런 게 완성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 이상하면 내 집이 마련되면 행복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집 마련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고 나서 기뻐. 물론 기쁘지. 얼마 안 가. 2달 가면 똑같아. 적응해버려. 그때는 이제 이 내 집에 뭐가 있어야 돼? 침대 있어야 되고 소파 있어야 돼. 골치 아프다니까. 침대 소파 바꾸고 장롱 바꾸고 막. 나중에 차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이상해.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고 행복이 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소통하면, 마음이 흐르면 거기서 발생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감추어진다, 이거. 공개된 비밀이야. 공개돼서 다 알고 있어. 근데 비밀이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내 형편의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속는 거라. 저는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운동권 하는 바람에 돈을 벌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똑똑한 애를 기업에 안 들고 가는 거 몰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훨씬 안 똑똑한 우리 와이프는 국가에서 월급 꼭꼭 주고 정년까지 연금도 지금 받잖아. 요즘 고딩들 말 안 듣는다고 작년에 조금 명예퇴직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연금 받고 살아. 근데 저는요, 무슨 팔자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위장 취업해가지고 내가 돈 벌 때 한 달에 몇십만 원 번 거 말고는, 제가 농공에 위장 취업했거든요. 평화산업이라고 알아요? 대구에서 유명한 중소기업들인데 가벌계열사, 평화계열사예요. 가벌계에서 평화계열사가 대표적인 의용 노동조합이라 사측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울산 살면 현대중공업 위장 취업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실제로 제가 평화산업에 위장 취업했죠. 학력 다 속이거든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최종 학력으로 했어요. 근데 31, 30대 위장 취업했는데 1시간에 1,080원을 주더라고. 8시간 노동하면요 28만 원인가 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일요일 주말마다 잔업하면서 밤새 막 하고요. 그러면서 또 나이 든 노동자들 또 포섭해야 되잖아요. 형님 하면서 맨날. 또 젊은 놈들 포섭해야 돼. 그래가 평화산업 축구부에 들어갔잖아요. 주말마다 또 축구하러 다니고. 점심시간만 되면 빨리 점심 먹고 탁구장에 올라가 탁구 치고 또.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지? 내가 돈 벌 능력이 없어. 그때 말은 돈 벌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난 그런 게 불행인 줄 알았어. 그때 돈 벌 능력이 없는 건 그때랑 지금은 똑같거든. 근데 지금,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삶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행복은요, 조건이 바뀐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리디아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게 오는 환경과 조건을 잘 가꾸도록,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대요. 성경 창세기 제가 보면 이 말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좋아할까봐 내가 뭐 깊이는 인용을 못하겠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대요. 이게 사람의 임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에덴이라는 환경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 되고, 에덴이란 말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내가 사는 환경이죠, 환경. 사람들 막 이걸 무슨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에덴 동산하면 이 기와효초가 만발하고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무슨 과수원을 생각한다. 물론 그걸 비유한 거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 무릉도원 생각. 금강산 같은 산이 있고 막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하얀 도포를 입은 수염 긴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런 생각, 무릉도원 생각하죠. 미국에서 어떤 생각한다고요? 항상 긴 터널이 끝나고 나면 환한 정원이 등장하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애를 체벌할 때 어디 가둬. 미국 주택구조가 그렇고 이래서 지하실 창고 또는 목욕탕 이런 데 가두는데 우리는 막 폐죠. 가두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런 이제 관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비밀의 화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미국 책들 보면 긴 통로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환한 빛이 비치고 거기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이런 거 리디아의 정원처럼. 아까 리디아의 정원 봤죠? 금물, 옥상, 폐허, 허무, 막
쓰레기 더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리디아의 점은 좀 더 가드나라고 하죠. 영어 제목이 정원사. 이 다른 말은 경작자로 지어진 거죠. 사람의 임무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 경작하는 것. 이게 원래 사람의 임무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우리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 형이 말했구나. 우리 형이 하루는 이제 교회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 했다니까. 소는 이제 여물을 먹는 것이 소의 일이 아니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것이 소의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그 고유의 임무가 있죠. 사람의 임무는 새끼 밥을 어떻게 잘 먹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 소가 여물 먹는 거랑 똑같아. 새끼 밥 잘 먹고 사는 게 인생인 줄 알면 나중에 죽을 때 허무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죽을 때 발버둥을 친다니까. 근데 살아서 잘 살아봐요. 내게 온 환경과 조건을 감사하게 받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내고 이렇게 살면요 죽을 때 돼서 그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안 그린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서 간증한 우리 동영상이 있다니까. 그 동영상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32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 돼가지고 삼형제를 키우면서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거든. 그리고 말년에는 큰아들 의사 만들었잖아. 근데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 같은 게 일어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한 10년쯤 행복하게 살았어.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자기 남편처럼 여기고 그래?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행복하면요 지난 모든 것이 감사하죠. 제가 미스코리아 대박 나를 미스코리아 되게 한 모든 거 낳아주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뭐 샤프롱 뭐 헤어 디자이너 뭐 다 감사하죠. 안 그래? 근데 지금 내가 불행해봐 모든 것이 원망이 된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행복하고 볼 일이야.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오바고 무리죠. 요즘 애들 말에 에바지 에바. 왜? 환경과 조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게 온 환경과 조건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임무거든. 리디아는 부모님을 떠난 절망적 환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 온 환경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을 찾고 있어요. 여기 다 생략도 있지만 뭐 이런 일만 있었겠어요? 제가 친척집 살아봐서 알잖아. 오만 일들이 다 있다니까. 눈치 봐야 되죠.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뭔가 희망이 있다니까. 그죠? 그 비밀의 옥상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꼬치를 심어서 그래? 그 환경을 바꾸고 있죠. 어디 가도 살 구석이 있다니까. 제가 친척집에 살면서도 친척집에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서 모였어. 정말 엄마는 시장에 이제 장사를 가고 내하고 내 동생은요 학교 갔다 오면 뭐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그 잿빛 같은 서울 생활이었는데 그것도 또 서울 시내였어.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서울 충무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충무로라고 서울 시내에 있어. 을지로 충무로 태계로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예요. 거기 가보니까 애들이 막 2시간 지나면 우유를 받아. 먹대? 나 이건 뭔가 싶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2시간 지나면 우유를 주문해가지고 애들이 우유를 다 마신다니까. 그래 잘 사는 동네야. 서울 시내 한복판이니까. 내 동생하고 나는 뭐 아무 희망 없죠. 학교 끝나면 내 동생하고 내하고 그 충무로를 관통하는 큰 도로에 육교가 있어. 육교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모범 택시 세알리고 있었다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 당시 모범 택시는 택시 몸통에 노란 줄, 빨간 줄, 초록 줄, 세 줄 쫙 걸려있어요. 보통 택시하고 달라.
육교에 올라가가지고 내영생하고 모범 택시 몇 대 만나는가 헤아리고 이렇게 놀았다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어디 가든지 거기서 재미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면 다 할 게 있다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게 일제야죠.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몇 년 전에 말씀드렸구나. 정말 군대에서 우리 애가 막 부탄하니까 죽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해양경찰 배에 타고 있다가 혹시 뛰어내려 죽을까봐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육지로 옮겼어. 항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흘렀다 안전하게 됐어요. 다시 몇 달이 흐르니까 또 배로 발령을 내는 거야. 왜냐면 해경은 복무기간에 3분의 1을 배에서 생활해야 돼. 근데 우리 애는 순서를 좀 바꾼 것 뿐이지 특혜를 주면 안 되니까. 다시 배로 발령을 했어요. 근데 애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배에서 고참한테 부탁당해가지고 내부 고발을 하고, 제가 부대 찾아서 부대를 뒤집고 막 이래가지고, 부대 내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된 거야. 요즘 왜 뭐 그런 거 있죠. 미투 하면서 고발하고 나면 그 시달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뭐 배로 발령이 나온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을 나오는데 외박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자기를 정신병으로 입원시켜 달래. 너무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부대에 다시 항의 전화했잖아요. 그 정경 발령을 담당하는 그 경찰한테. 그랬더니 얘가 설명하기를 그 복무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드님을 배려해서 우리 부대에 있는 배가 평택해양경찰서에 있는 배 가운데 가장 좋은 배에 발령을 냈습니다. 배 조그만 원래 그 구타당하고 이럴 때는 경비정 25톤 30톤짜리 경비정 10명 타는 그런 배에 있었는데 이번에 발령을 낸 데는 그 평택해양경찰서 가장 큰 배 500톤짜리 배라. 그것도 3배 새로 그 발주한 거기 발령을 냈다는 거야. 그거 할 말이 없잖아. 더 이상 나로서도 이제 항의해도 안 되고 막 나도 미치겠더라니까. 우리는 탈행시켜달라 하지. 정신병 입원시키거나 뭐. 내가 아무리 울면서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내일이면 이제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새벽 2시, 3시까지 애하고 교제를 했어. 울면서 호소도 하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애한테 동의했어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탈영하자 하랬어. 탈영해가지고 미란이라도 하든지 해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삼촌 이모들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 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가 새벽 3시니까 자더라니까. 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 밤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 마음에. 코 고는 소리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난 코 고는 게 그래 감사한지 몰랐어. 수면 무호흡증이거든 그게. 평소에는 한 미친다니까? 코 고는 소리 들리고 가끔씩 몇 초씩 숨 끊기고 이러고. 애들 막 코 수술해달라고 하고 지금 서울에 가면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 그거 다 조사해놓고 있다니까. 근데 코 고는 게 그래 감사하더라니까?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됐어요. 10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이제 귀대하는 거라. 근데 얘가 탈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아침 10시가 되니까 애 방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지금도 챙생해요. 에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야 되는구나. 이 소리가. 탈영하겠다 하는데 막 탈영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탈영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고 애들이 학교 안 가겠다 하면 그래 가지 말자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겁이 나서 나 갈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진심을 켜봐. 근데 우리하고 탈영하니까 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왜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겠지. 탈영하면 부대장이나 이런 애들 다치잖아. 부대원이 탈영하면. 그러니까 저가 먼저 탈영하자고 온다니까. 왜 귀대 안 해요? 연락 오고 이러지. 바로 막 탈영 신고해가지고 막 잡으러 오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짱구도 굴렸지. 그쪽에서 연락 오면 이제 내가 너가 배로 보내니까 우리가 안 가락하는 거 아이가 하는 거지. 한번 켜보려고 마지막으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온갖 막 상상 있잖아요. 망상. 우리 애를 위해서 막 내가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부에 찾아가서 분신이라도 할까. 내 우동호 출신 아닙니까? 맨날 점거동 선거 막 했거든. 경북대학교 총장실은 내 안방처럼 내 점거하고 이랬거든.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그렇지 실제로 안 되잖아요. 너무 나도 두렵고 막 이런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10시에 일어나서 애가 한숨을 쉬면서 에휴 하더라고. 가야 되니까 아빠 빨리 들어오라는 뜻이라. 그래서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애 또 종아리부터 주무르면서요. 막 또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아이를 살리는 말들을 하고요. 성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미가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이혼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뭔가 하면 어미가 어찌 자기 태에서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이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라 혹시.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아빠가 가장 절망적일 때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도 나를 지키신 분이 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긴 하지만 내가 아이한테 그 말 했죠.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극한이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태아주면 갈게. 그게 얼마나 반가워서인지 알아요? 뭐 태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까지라도 운전해서 가겠다고. 그 평택까지 또 4시간 동안 차 몰아가지고 고속도로. 마지막으로 이제 집결해야 되는, 이제 귀대해야 되는 부대 근처에 가서 이제 바닷가, 평택 바닷가 벤치에 앉았어요. 낚시터 벤치에. 앉자마자 우리 애가 한잖아요. 바다 보는 것도 지겹다. 우리는 뭐 바다 크면 그립잖아요. 근데 애는 이제 바다에서 사니까 바다 보기만 해도 지겹다. 그만큼 지가 지금 절망적이야.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 말 했다니까? 방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니도 알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살아갈 만한 무엇을 우리가 건져 올리면 추수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살고 감옥에서도 살잖아요.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가면 산다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스승에 들었던 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가장 절망적인 때가 있었다. 그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이랬는데 할 일 없이 그냥 죽는다니까. 대책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짜고 고슴도치인데 하나님하고 짜고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교리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설득력이 없잖아.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뭘 죽어. 그리고 어떤 착한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 물론 저 같은 악한 사람은 이제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게 오는 잔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하고 짰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대대로 되라 이 말이잖아. 우리가 어떤 환경이면 왜 에이 캐세라 세라 이카죠. 대대로 되라. 물론 그런 자포자기의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다 예수처럼 말한다니까. 예수님과 위대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 죽음이 오잖아요. 내 원대로 돼요? 내 원은 더 사는 거잖아. 근데 내 원대로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우리 목사님부터 배운 가장 지혜로운 말이 이거다.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내게 오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살 거리를 찾는 것이다.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오는 절망적 환경을 내가 어떻게 용서한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럴 때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살 거리를 찾는 거죠. 네가 지금 부대를 복귀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네가 가면 그 살 거리가 있다.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인생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바닷가 낚시터에서 벤치에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 아빠 죽게 하겠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래 아빠 죽게 하겠나.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 우리 아들이 살겠구나.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나 못 가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갈 길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먹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한 양식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고 유언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아빠 죽기 하겠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는 그 가서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적응 잘했어요. 바로 다음날 막 나는 피똥 싸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애 부대 보내놓고도 나는 막 밤잠을 못 자고 미친놈처럼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 너무 두려웠어. 애 혹시 무슨 일이 날까봐. 정말 내가 종잡을 수 없었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 반인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지낼만 하네. 고참들도 잘해주고 그 경찰 직원들하고 전경들이 해경들이 11명이가 있는데 또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배에 노래방도 있네. 고참들하고 지금 노래방 가고 있어. 그리고 그 11명 중에 제일 선임이 한양대 경영학과 다니다 오는데 지하고 또 같은 학번이래. 그래서 조용히 부르더니 자기하고 친구 하역한다네. 개인적으로 말라도 된다. 와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니까. 인생이 이런 거니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아직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많이 계시겠죠. 우리 누구야 저 엄마는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잖아. 어떤 환경이 언제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참 지혜로운 말이긴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환경이 지나가면 또 다음 환경이 와.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내게 온 환경 안에서 내가 살 걸 찾는 거죠. 이 리디아의 정원처럼 리디아처럼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거죠. 꽃을 가꾸는 일로 비유된. 예? 리디아에게는 꽃을 가꾸는 일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일일 수 있어요. 내게 오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이고 캄캄한 환경에서 꽃을 가꾸는 일이 리디아에게는 빛인 거죠. 빛이 찾아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경작하는 것.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새끼 밥 먹는 일을 사람이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돈 하고. 물론 돈은 많으면 편리해요. 인정해요 저도.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돈은 소중해요. 근데 그것도 돈이 많아도 관리 못하면 불행이 된다.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나빠지고요. 이번에 봐, 그 주식 천재. 돈 때문에 막 부모님 살해당하고 지금 감옥 가 있고 뭐 이런 일이 뭐 불행하죠. 모든 것은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잘 가꾸지 못하면, 경작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야.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면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몇 년 전 기사인데 애가 상위 1% 안에 수능 모의고사 지금 상위 1% 안에 들었다니까. 근데 이 엄마는 상위 1% 안에 드는 걸로 안 되고 늘 전국 수석을 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애가 빽 돌아가지고 엄마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 뉴스에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상위 1% 안에 드는 애야. 근데 엄마가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하니까 성적 조작하고 막 위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걸 강조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애들 5, 6학년 되면 답을 뺏긴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애는 착해서 안 그럴 거야. 타익한다. 내 강의 듣고. 내가 우리 애가 그랬다는데 지금 애는 안 그런 줄 알아. 우리 애는 정말 유명한 범생이거든요. 소문나 넘치나고요. 공신이고 성적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잠수내 안에서 소문나 있죠. 제가 배고파도 강의가 고모동에서 오는 바도 하잖아. 저 달서구에 가면 아들 대통령 만들라고 환장한 아빠가 있다. 이런 소문 났대. 그 저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서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소문났다. 근데 그런 애도요, 놀고 싶으니까 답지를 뺏기다니까. 나는 애한테 풀이 과정을 다 적게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맞더라고, 오는가 보니까. 나중에 그 답을 뺏긴 거야. 하루에 4문제밖에 안 하는데도 그래.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제 문제 안 풀리면 있잖아요. 시간이 쫓기잖아. 놀아야 되는데. 그건 뺏기는 거야. 애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게 오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는가예요. 아이라는 것도 내게 주어진 조건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적으로 좀 못할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내 아이에게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이 아이가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가능성을 잘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돕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동기가 생겼을 때, 의욕이 생겼을 때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내적인 힘을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불어 넣어야 해요. 그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지지와 격려를 충분히 하는 것이기도 하고, 늘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적 단톡방 보면 내가 엄마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작은 일이라도 아이한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하면 눈치 보여서 안 돼. 뒤에서 씹는다니까. 연구소 단톡방에서 자랑하라고 했어. 애들이 부반장 되더라도 반드시 자랑하고 한턱 내라고 했어. 작은 일이지만 엄마가 정말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이모 삼촌들이 같이 기뻐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긍정감이 생기죠. 자존중감이 생겨요. 오늘 우리 누구야? 민규 생일이거든. 민규 엄마는 여기서 강의를 쭉 듣고 있다고. 알파고 1차 사는데 2차인가? 1차인가? 2차 사는데 이제 뒤늦게 직장을 구해가지고 지금 직장생활해요. 민규 생일이라고 오늘 막 한턱 쏜대. 생일이라도 쏘라니까 뭐 상장 못 받으면? 오늘 뭐 보내온대. 가면 연구소 애들 보강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생일 되면요, 엄마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촛불 케이크 한 다음에 엄마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집에서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켜보는 데서 내가 하라고 했어. 엄마도 또 울잖아.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자랑스럽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요. 안 그래도 내 혼자는 쭈삣쭈삣해가 잘 못하거든. 그러면 또 전화 모기님이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말하는 거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런 건 너무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요즘 엄마들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아이를 사회적 인간으로 키워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 속담 이야기 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 만나도 참 어렵고요. 이웃이 지지와 격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이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애들 생일 파티를 하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워봐요. 엄마도 용기가 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속으로 애들 자랑스럽잖아. 작은 일이라도 기쁘죠. 여러분들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다 해봤잖아.
남들 다 하는 거 하는데도 막 난리 나가 막 찍고 막 동영상 찍고 막 울고 막 대롱자리 할 때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짓 안 한다니까? 남들 욕할까봐 못 하잖아.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든지 자랑하잖아. 여러분들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자랑스러우니까. 서울대 로스쿨 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서울대 로스쿨 가기 전에도 내가 항상 자랑했어요. 십몇 년 동안 내가 우리 아이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는 지금도 내 강의를 듣고 있어. 지난주 강의도 듣고요. 아빠가 사실을 왜곡하니까. 근데 정경련 회관 꼭대기에 있는 한정식 가서 밥 먹었다 했잖아요. 입학식날. 돈 지가 안 냈다고 내가 강의했죠. 근데 사실 지가 20만원 못했대. 한 끼에 얼마 하는데? 그게 얼마라고 했지 그때? 30만원 했죠. 그것도 잘못했대. 15만원이래. 이번에 지금 가니까 더 비싼 데 데리고 왔어. 2차 롯데타워. 원래는 그거 아빠 왔을 때 그거 갈라 했대.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에 엄마하고 거기 갔더라. 거기는 한 끼에 25만원이야. 미친놈이지. 우리 집 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근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니까. 무슨 건수가 생기면 자랑해. 그 대신에 쏴야 돼. 상장 받거나 뭐 장려상 받거나 부관장 되거나 하고 치킨이나 통닭 쏘고 자랑하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전혀 질투가 나지 않아요. 마음껏 자랑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떤 집에 갔는데 우리 모기님 남편의 친구 부인, 모기님 남편의 친구 부인,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끼리 억수로 친한 고등학교 친구라. 그래서 모기님 집에 가끔 놀러 오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니까. 그때 모기님이 하도 별나게 아이를 키우고 막 그때 경이 4살 때 영유 보내고 막 별난 짓을 하니까 다 속으로 욕하고 이랬겠지. 근데 이제 모기님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웃이 됐죠. 가족처럼 지내고 이러면서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늘 모기님 집에 놀러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묻고 이렇게 키웠거든. 우리 그 아줌마 다른 직장 이름이 뭐고? 하이트 맥주. 요 규민이 엄마 직장 상사라. 그 아줌마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평리동에 롯데캐슬 살았거든.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어. 가보니까 있잖아요. 이 아줌마도 이제 어렵게 자랐거든. 그래서 소녀가장처럼 동생들 키우고 부모님 뒷바라지, 이혼한 부모님 뒷바라지 하고 이러면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갔어. 그리고 공부 가셔서 방통대 나오고요. 공부가 너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뿐인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 거라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있잖아요. 애 방에 온 벼락방이 받은 상장이야. 나 그 마음 알겠더라. 남들 안 보니까 그거 붙여놨겠지. 봤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 붙이지. 근데 그 엄마 마음을 안다니까. 다행히 그 엄마가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아이를 사교육 없이 키워가지고. 지금 어디고, 어느 고등학교 다니지? 대건고등학교에서 전교권에서 논다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엄마들이 자식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네. 근데 남들 못 가면 그렇게 자랑 못하지, 이제.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한데. 그 꼬물꼬물거리던 아이들이 뒤집고 일어나서 걷고 있잖아요. 슈퍼 가고, 심부름 가고, 서울에 가서 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나 객지생활 해봐서 알아요. 엄마 떨어져서 내가 17살인가 또, 그죠? 서울에 있는 지구훈련소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도 하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혼자 살아봤거든. 돈 없을 때 내 간장에 밥 찍어 먹으면서 서울에 살았어요. 10대 후반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부모님한테 용돈 돌락하기도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카톡으로 용돈 좀 줘 하면요, 우리 와이프한테 고함을 친 내가 빨리 줘라 하면요,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리고 뭐 잔소리 하지 말라고, 벌써 다 쓴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꼭 엄마들 이런 소리 한다니까. 안 해도 될 이야기 꼭 덧붙여. 이걸 보고 사족이라고. 사족. 그냥 이왕 할 거 그냥 쿨하게 확 하라니까.
애 뭐 사주, 이거 엄마가 사줄 테니까 니는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쳐다봐도 진짜, 아이고. 저는요, 뭐, 넉넉해서가 아니고요. 제 통장에 한 푼이라도 있으면, 우리 애가 용돈 아까 30만원만 줘. 그럼 나 50만원 줘요. 난 아이를 신뢰하거든. 아무 소리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아꼈어요. 밥 먹을 때 25만짜리 가는 놈이, 엉덩이 뭐 살 때는 막, 그냥 따져가지고, 뭐, 할인 쿠폰이 있는데, 계산코 뭐. 기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마음껏 자랑하고, 지지와 격려를 하고요. 우리 아이라는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범위 안에서 내가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라. 그러면 이제 행복 안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시간만 많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대할 수 있어요. 어떤 저보다 몇 살 어린 자매가 있는데 얘는 곡추예요. 구루병이나 구루병. 뭐 어릴 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등이 굽어 있어요. 일찍 죽는다는데. 근데 아직 50 넘도록 살아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약 처방받고 막 이래가지고. 얘는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살아나서 자기 환경을, 자기에게 주는 조건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물론 뭐 유튜브 보면 더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닉 부이치치니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먼 당신이고 진짜 위대하니까. 그거 말고 우리처럼 평범하면서도 내게 주는 조건을 잘 그냥 가꾸고 다스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있어요. 저거는 지가 아들 서울대 로스쿨 갔으니까 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서울대 로스쿨 가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 아이들 자랑스러워하고요. 우리 목인 봐요. 겸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요. 애지중지하고. 겸이가 우리 애처럼 공부 잘했어요? 아니야? 자랑스럽고 귀한 건 매일만이라고. 제가 겸이를 받으면 너무 기특해요. 처음에 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애가 시들어 있을 줄 알아요? 엄마가 저 이상하게 어디서 생애 회원해가지고 있잖아. 애 사이다 콜라를 안 사주는 거라. 상담한다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어떤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내가 사이다 콜라를 먹으니까 애도 너무 먹고 싶어하는 눈치야. 그래서 사이다를 하나 시켜줬어. 그런데 애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있잖아. 사이다를 젓가락으로 찍어 먹는다? 2학년 때. 그리고요, 엄마 앞에 핵 붙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저 아줌마 차를 내가 얻어 타잖아? 그러면 엄마 앞에 핵 붙어가지고 있었어. 하루는 우리 형 병원에 이제 우리 형 만날 일이 있어가 따라갔다. 내가 가는데 저 따라왔어. 애하고, 겸이하고. 우리 형 그 진료실에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밖에서 기다리기 좀 지겨운 것 같아 따라 들어오랬어요. 그래 우리 형 진료실에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우리 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형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임한테 괜찮아 하면서 우리 애 특수교사도 있고 형이 장이 안 좋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다니까. 그래 우리 형이 막 그렇게 걱정하고 위로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겸이가 잘 자라가지고요. 이게 또 벨란데 또 월천초등학교 왔잖아. 자기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래? 저하고 가까운 데 온다고 이사 온 게 월서초등학교. 월서초등학교 얼마나 또 빡셔. 거기서 맨날 반에서 꼴찌 가까이 하고 막 이러잖아. 내가 또 효성타운도 이사간다는 소리 듣고 먼저 재빠르게 효성타운 이사를 갔어. 효성초등학교 전학 갔잖아. 신기하게 전학 갔는데 바로 시험 반에서 4등 하네. 그때 뭐 난리 났잖아. 그걸 유지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벌써 겸이가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고요, 밤 되면 또 편입해가지고, 3년제 유아교육과 나왔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애들 무슨 뭐 하여튼, 영남이공대, 그 애들 돌보는 그런 데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애가 싹싹하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예뻐해가지고,
영남理공대 부설 은희 집에 취직했잖아. 그래가지고 또 4년제 학과에 편입해가지고 지금 일하면서 밤마다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겸임만 맨날 밤마다 애 태우러 가고 있잖아요. 내 차 좀 빌리거나 해도 안 빌려줘. 저거 딸 태우러 가야겠다. 정말 기특하게 잘 자랐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비교한다고? 옆집 옆에 애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걸 보고 내가 경제학으로 말하면 스팟과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스팟은 단면, 나무로 말하면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게 있고요.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게 있어요. 경제를 파악할 때도 스팟을 파악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 2019년도의 한국 경제, 물가 이런 걸 보는 방법이 있고 플로우, 흐름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1980년대 한국 경제와 2019년의 한국 경제를 흐름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는 늘 발전하고 있죠.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옆집에 팬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초등학교 2학년 때와 내 아이의 21살 때 비교하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그럼 다 잘하고 있다니까? 우리 애 생각하면 진짜 뭐 꿈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를 이렇게 아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요 항상 기특하고 자랑스럽죠. 코 질질 흘리고 하던 게 나중에 되면 21살 되면 다 화장하고 있잖아요. 막. 남자친구 생기고 막. 겸이 연애하는 데 있잖아요. 꼭 목이님 지가 연애하는 것 같아요. 꼭 막 감정이입돼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못다 해본 거 애들을 통해서도 한다니까. 제가 서울대 로스쿨 후드티 입고 출근하고 있잖아. 남들 여기는 나 상관없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못했잖아. 뭐 유아틱 하다 해도 할 수 없고 물론 내가 맨날 이까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예?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인정하고요. 그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할 걸 찾아. 눈 똑바로 뜨고 찾아봐요. 셌다니까? 근데 칭찬할 건 안 보이고 꼭 혼날 거만 보여? 이게 왜 그래요? 눈이 봉사났을 거다. 뭐 눈 떴다고 다 보는 줄 알아요? 장님이지? 이거 생물학적 장님이란 말이 아니고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4살 돼서부터 뭐 사역을 했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다녔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성경 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고 사람들이 병을 치유한대. 그럼 뭐 예수님이 의사가? 그런 생각할 거라. 와 신기하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 하고 막 기도하면서 또 막 병 고쳐가라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하는 거잖아요. 좀 책을 읽으면 맥락을 받아들인 맥락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전부 장님이거든. 자기 자식의 생명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문둥병이 뭔지 알아요? 자기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도 느낌이 없어. 이게 문둥병이거든. 네? 통증이 없다고. 문둥병은요 자기 이 신체 일부가 문드러져도 통증이 없어요. 감각을 상실했어.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상하는데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 그래 애 막 잡고 있어. 맞죠? 애들이 생명이 꺼져가고 줄어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도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막 맨날 해대고 있어. 이게 뭐예요? 문둥병이라. 내 생명도 손상당하고 아이의 자존감도 다치는데도 계속 극하는 거, 이게 문둥병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문둥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의 소경에 눈을 뜨게 했대요. 어느 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물어봤어. 야 보이나? 하니까 이 소경이 뭐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보이는가? 저 못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시술을 하고 나서 또 물어봤어. 이제 뭐가 보이나? 하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눈을 뜨면요 우리 아이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저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요 무슨 이상하게 보였죠. 뭐 공부 기계인 줄 알고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면 애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지금 상한지 다치고 있는지 아이의 마음이 살아나는지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눈을 뜨는 거라. 이 금요일 강의는
계안수술을 하는 거예요. 계안수술. 저도 장님이었어요. 어떻게 행복할지 몰랐어. 행복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애통했잖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애 서울대 보내면 되는 줄 알고 막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아.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애를 살려야 되죠. 지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눈이 뜨이면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 태산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애는 지금 눈이 뭔지 모르고 먼저는 내가 장님이구나 이걸 알아요. 아, 내가 봉사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환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가 환자 아닌 줄 알면 예수 필요 없어. 내가 환자인 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봉사인 줄 알아야 내가 이 애를 살리는 데 대해서 내가 장님이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 우리 형이 가대 우리 형이 우리 여름 캠프 같은 데 강사 와서 하잖아요. 환자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병에 대한 인식.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완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환자가 자기가 병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자인 줄 모르면 의사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자기 정신병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럼 못 고쳐. 아, 내가 지금 고장 났구나 이걸 인식하면 그다음에 치료가 시작.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행복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이 인식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 같지만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눈이 떠진다니까. 내 눈이 떠진 것처럼. 저도 장님인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였어. 그리고 사람이 보이더라니까. 사람이 소중하구나. 아이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요. 지금은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차. 우리 애 말로 했죠. 아빠는 뭐에 반열에 올랐다고?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우리 아이가 인정한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도저히 전에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 애 마음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내가 다 보여. 그래서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라니까. 내 죽고 나서 이런 말 다시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 내가 살아있을 때 유언처럼 말하고 있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지금 공짜로 유전하고 있어. 잘 들어둬요. 인생은 새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내게 오는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를 잘 가꾸어서 거기서 행복을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리디아처럼 정문을 잘 가꾸는 거죠. 자기가 받은 할머니로부터 받은 꽃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디든지 그 꽃씨를 심어서 기적같이 외삼촌을 놀래게 하는 것.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찌르는 자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라. 나중에 동네 아줌마들이 여러분들을 놀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지랄하니 하면서 그냥 학원 보내면 될 낀데 무슨 뭐 애를 뭐 행복하게 키운다고 저 지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카는 옆에 있는 애들도요. 나중에 돼봐 자기들 코 석자 대조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이 뜨면요 매뉴얼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제일 답답한 질문이야. 엄마는 전부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없어요. 내게 눈이 떠지면 저절로 알게 돼. 그날이 오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이의 마음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내 눈이 떠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빠지지 말고 오라니까. 언제 눈이 떠질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교적으로 말하면 돈오 하는 날이에요. 돈오 알아요? 돈오라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요. 돈오냐 돈수냐. 돈수는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경지에 오른다는 뜻이고, 돈은 어느 날 찰나적으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이 두 노선이 늘 스님들 사이에 논쟁되어 왔거든. 근데 돈오도 아니고 돈수도 아니고 돈오돈수라고 하죠. 깨달음이 어느 날 오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수 과정에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수 하다가 돈 오고 오는 거지. 저래도 안 가고 맨날 뭐 어디 뭐 카바레 다니다가 갑자기 돈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선호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라니까. 안 오면 지 손해 보이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